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총무이사를 맡고 있는 이종영입니다. 사실은 학회 발표 토픽 중에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학예 심포지움을 서머리를 해봐라 라고 하는데 대략 한 100개 정도 되는 강의를 다 뒤져서 동영상을 보고 제가 혼자서 복습을 하고 1타 강사처럼 서머리를 해야 되는데 해필 또 보시면 언론 세션입니다. 패널에 또 기자님도 오시고 하셔서 어떤 식으로 정리할지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전적으로 2025년 베스큘라 코바스 서머 심포지움을 제 입장에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그림 포스터고요. 최초로 이제 ACSM이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아메리칸 컬리지 오브 스포츠 메디슨입니다. 전 세계에서 스포츠 메디슨을 가장 리딩하고 있는 그룹인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으로 미국을 벗어나서 인터내셔널 소위 말해서 조인트 세션을 만든 그런 역사적인 이벤트를 올해 여름에 했었기 때문에 앞선 강의에서 들으신 것처럼 베스큘라 메디슨의 AI 그리고 엑서사이즈를 접목을 했다라고 쉽게 서머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장이 주로 되어 있긴 하지만 파란색이 정맥이고요. 붉은색이 동맥입니다. 그 위에 색깔이 조금 이상한 색깔들인데 이게 바로 제3의 혈관의 림패틱스, 림프계에 관련된 이런 그림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순환기학회에서 심장학회 산하에서 2005년에 처음으로 혈관 연구회라고 하는 게 발족이 됐습니다. 2023년에 처음으로 3월 3일 날 대한혈관학회로 이제 학회로 발전이 됐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가이긴 하지만 꽤나 몸집이 있고 맵집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보스 기질이 있는 베이비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2025년 올해 여름에 했던 서머 심포지움은 세 번째, 학회 독립의 세 번째였었고요. 혈관 연구의 시작 20년 기념이었었고 말씀드렸지만 처음으로 미국 스포츠 의학회지와 스포츠 의학회와 오피셜한 조인트 심포지움을 했었던 학회였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오늘 강의에 있어서 여러 발표자들의 동의 그리고 자료 쉐어에 의해서 강의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혈관 학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베이직한 어프로치를 룸 B 같은 데서 계속 언급을 했었습니다. 혈관 건강, 혈관 연구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바로 혈관 경직도 소위 말하는 아테리얼 스티프니스입니다. 이게 최근에 베스큘라 에이징, 저속노화, 고속노화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혈관 나이에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소위 말하는 의학적 지표 중에 하나이고요. 결국에는 베스큘라 에이징, 스티프니스가 진행할수록 보시는 것처럼 심장, 신장, 뇌 그리고 다양한 장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처음으로 기본적으로 언급을 했었고 기본적으로 아티럴 스티프니스를 매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 현재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고 가이드라인에 추천드린 것이 바로 펄스 윗 벨로시티입니다. 이걸 측정을 임상에서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여러 가지 혈관 나이나 혈관 노화를 예측을 하고 그로 인한 임상적 예후를 추정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강의가 진행이 됐었고요. 실제로 약 한 20-30년 전부터 계속 진행되는 소위 말하는 베스큘라 에이징 또는 아티럴 스티프니스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파라미터들이 관여되어 있다라고 입증이 되어 있긴 하지만 최근에 혈관 질환에서 아시는 것처럼 가장 많이 이제 이슈 또는 관심을 받고 있는 토픽 중에 하나가 바로 인플라메이션인 것 같습니다. 특히 크로닉 로그레이드 인플라메이션이 아주 중요한 아테리얼 스티프니스의 위험 인자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강의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이제 중요성을 강조를 했었고요.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아테리얼 스티프닝에 관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글루코스 블러드 프레셔 아까 대가들의 강의에 들으신 것처럼 물론 리피드 도통이 가긴 하지만 옥시디티브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인플라메이션 등등등 정말로 많은 어떤 인자들이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혈관학회가 비단 심장을 벗어나서 많은 혈관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감히 예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혈관이라고 하면 아시는 것처럼 동맥, 아토리, 정맥, 베인밖에 생각을 못하는데 최근에 각광받은 제3의 혈관이 림패틱스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고요. 실제로 임상에서도 사실은 저도 혈관학회에 와서 강의를 하고 공부를 하기 전에는 저도 인터벤션 주로 하고 또 카디악 리앱을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림파틱스가 이렇게 중요한 혈관이라고 하는 걸 잘 몰랐었습니다. 그만큼 디지즈 하트에 있어서 림파틱 시스템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특히 MI가 생겼을 때, 마이오카이달 데미지가 됐을 때 림파틱 드레니지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는 이런 디스레귤레이션이 발생하면서 또는 하펠류가 생기면서 림파틱스의 디스레귤레이션이 생기면서 이디마가 생기고 예후가 더 나빠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많은 연구 또는 새로운 약제들이 또는 림파틱스에 대한 어떤 토픽을 중심으로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개별 연구 강좌 중에 제가 몇 가지 골라서 거기에 키 슬라이드만 정도만 같이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니엘 그린이라고 호주 선생님께서 하셨었고요. 스페셜 렉처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죽상동맥경화증은 대부분 임상적으로는 이렇게 플렉이 일정 수준 진행이 됐을 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찾아내지만 이 선생님께서는 이 초기부터 뭔가 좀 확실하게 빨리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강조를 하셨었고요. 왜 그러냐면 보통 서든 카디악 데스로 익스파이어거나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심혈관 질환 이벤트는 스테노시스 즉 플렉이 많을수록 발생을 하긴 하지만 실제 퍼센트는 보시면 70% 이상이면 14% 오히려 플렉이 많지 않은 경우에 이벤트가 많이 벌어질 수 있다. 그 말은 플렉이 물론 디지즈와 연관이 되긴 하겠지만 초기에 어떤 디지즈를 찾아내고 중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셨었고요. 이 초기 혈관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타겟 오간 중에 하나가 바로 혈관 내피세포 즉 엔도텔리움이다. 이게 소위 말하는 첫 번째 보초병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강조를 하셨었고 매제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플로우 메디에이티드 다일레이션 주로 소위 말해서 FMD라고 하는데 실제로 임상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연구 결과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검사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선생님께서는 최근에 이런 것들도 AI나 여러 가지 다른 툴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혈관을 보는 의사들은 확실히 빨리 혈관 질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초기 엔도텔리알 레벨에서의 엔도텔리알 디스펑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를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셨었고요. 두 번째 플래너리 렉처에서는 세브란스 병원 병원장 하종원 교수님께서 하프페프 즉 심박출 보존 신부전에 있어서 운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는데 중간에 슬라이드가 너무 많기도 하고 해서 제가 그냥 키 슬라이드만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하프레프뿐만 아니라 하프페프도 플레버런스가 거의 50%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증가하고 있고 LV 필링 프레셔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었고요. 특히 진단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 진단 툴이 많이 좀 세분화되긴 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운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티프닝이나 또는 다이스톨 디스펑션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가지고 진단 툴을 많이 활용을 해서 하프페프를 진단하는 좀 어떤 예민도나 감수성을 좀 올리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셨었기에 운동의 중요성도 하프페프에서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주로 주 토픽이 엑서사이즈와 AI였습니다. 운동은 뭐 아시는 것처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쉬어 스트레스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마이오카디얼 베스큘러 어댑테이션, 소위 말하는 페리페럴 베스큘러 어댑테이션뿐만 아니라 마이오카디얼 어댑테이션 직접적으로 일으키게 됩니다. 엔도텔리알의 어떤 쉬어 스트레스가 감으로 인해서 마이오카디움 또는 라지 에피카드로 아트리 또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작은 스몰 베슬 마이크로 베스큘러까지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특히 저처럼 CTO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컬레테랄, 소위 말하는 마이크로 채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은 저도 가지고 있던 컨셉 중에 하나였는데 엑서사이즈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이런 소위 말하는 컬레테랄, 마이크로 베슬의 어떤 새로운 컬라테럴리제이션이 됨으로 인해서 미세 혈류가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운동을 하게 되면 왜 엔도텔리알 디스펑션이 좋아지느냐? 뭐 이거는 실제로 많은 이제 여러 가지 의학이나 또는 운동 데이터들을 가지고 입증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운동은 최근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단적으로 운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엑서사이즈 메디슨, 소위 말하는 EIM이라고 하는 그런 컨셉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코로너리 CT나 코로너리 엔지오라고 하는데 플렉이 있는 경우 크레아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플렉이 있을 경우에 이 플렉을 진행하지 않고 또는 루그레션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약제를 쓰고 생활 개선 요법도 하긴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치료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엑서사이즈입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플렉이 리그레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이미 입증이 되었었고요. 특히 엑서사이즈 모드에 있어서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중강도 운동의 어떤 것들을 강조를 많이 하지만 만약에 환자가 가능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히트, 하이 인텐시티 인터벌 트레이닝, 즉 만약에 가능하다면 중간에 고강도 운동을 하는 이런 운동들이 랜덤마이즈 트라이를 통해서 코로너리에 있는 플라그 리그레션을
확실히 입증했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서도 코로너리 플렉의 어떤 치료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너리뿐만 아니라 페리페럴 아테리 펑션에서도 엑서사이즈 운동에 대한 데이터를 마찬가지로 강의를 하셨었는데요. 굉장히 인상적인 슬라이드였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보통 페리페럴 아테리 디스펑션에 있어서는 에어로빅 엑서사이즈를 많이 강조를 하게 되는데 최근에 엑서사이즈 트렌드는 소위 말하는 근력 운동, 저항 운동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제가 다른 슬라이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하나 나이에 따라서 리스판스가 조금씩 달라진다. 또 하나 성별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환자를 우리가 예를 들면 운동을 어떻게 하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냥 30분 정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하시고 주위에 고강도 운동에 뭐 저항 운동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나이, 성별에 따라서 유산소 운동과 저항 운동에 대한 개별화된 소위 말하는 프리시즌 메디슨에 조차도 엑서사이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슬라이드였기 때문에 이제는 운동도 개별화된 처방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카디악 리헵은 앞에 이미영 교수님, 강성민 이사님 계시지만 굉장히 중요한 치료 툴인데 이게 3, 40년 전부터 워낙에 트레디셔널 컨셉이 오래되긴 했지만 이용률이 정말 낮습니다. 우리나라도 5%채 되지 않는데요. 2007년에 나온 가이드라인과 비교해 봤을 때 이번에 2024년 나온 심장재활의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조금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병원이 아닌 병원을 벗어나는 소위 말하는 디지털 헬스를 이용한 어떤 방법적인 거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에어로빅 엑서사이즈뿐만 아니라 바로 스트렝스 트레이닝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최근에 앞선 강의도 나왔지만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 같은 비만에 대한 치료 어떤 전략들이 나오면서부터 이런 오비시티에 대한 관심도도 상당히 올라가는 새로운 컨셉의 카디악 리헵 가이드라인을 강의를 했었고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과거의 카디악 리헵은 주로 유산소만 주구장창 하라고 하면서 필요하면 또는 가능하면 근력 운동을 하라고 했지만 이제는 거꾸로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저항 운동을 먼저 베이스로 깔고 가면서 환자가 머슬 스트렝스가 가능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유산소 운동을 하프 앤 하프로 올리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엑서사이즈에 대한 컨셉이 완전히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었고요. 마찬가지로 AI나 여러 가지 디지털 어떤 테라피틱을 통한 M헬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저희가 흔히 이용하시는 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실제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라든가 또는 저희 다른 병원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유튜브에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환자와 의사가 떨어진 상태에서 인다이렉트하게 텍스트나 또는 카카오톡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버추얼, 리모트, 그 다음에 인퍼슨 등등등의 다양한 딜리버리 모드를 추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우리나라에 현재 법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수가 문제상 논란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저희가 정민모 교수님이랑 같이 했던 내과 과제도 이제 12월에 데이터로 하게 되고 데이터가 발표되면 아마도 홈베이스드 CR의 리모트 매니지에 대한 데이터도 꽤나 괜찮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서머리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ACSM 미국에서 초창기 때 피터 브루베이커 저의 멘토 중에 한 분인데요. 이 양반도 하프펠리어 환자한테 운동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었고 특히 이 양반은 하프레프는 사실 엑서사이즈 이펙트가 옛날부터 아주 에비던스가 있습니다. 하프페프는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최근에 본인의 연구 결과 데이터를 통해서 하프페프 환자들에게 있어서도 스켈레털 머슬 디스펑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함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운동의 어떤 역할을 하프레프뿐만 아니라 하프페프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게 2021년 전에는 하프페프 환자한테 엑서사이즈가 굉장히 컨트라딕터리 했습니다만은 2023년 데이터 나오면서부터는 보시는 것처럼 슈퍼바이즈드 엑서사이즈 테라피가 하프페프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기뻤던 것이 사실이고요. 또 최근에 카디악 리헵뿐만 아니라 온코 리헵도 상당히 많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혹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집 근처에 무슨 요양병원 생기면 보시면 다 암 재활입니다. 그게 여기서 이제 컨셉을 받은 것인데요. 실제로 암 환자들도 생존 오래 하기 때문에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가이드라인인데 전 세계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고 미국 스포츠학계에서도 캔서 서바이벌에 위해서도 운동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진단이 되고 난 다음에요. 액티브 치료하기 전에 프리헵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술 받기 전에 운동하고 치료하고 키모테라피 하기 전에 운동하라고 하는 이런 컨셉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펑셔널 디클라인이 유지가 된다. 그러지 않으면 펑션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치료를 잘 받아도 서바이벌이 줄어들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컨셉을 가지고 나왔었기 때문에
운동 중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었었고요. 물론 운동의 프로토콜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퍼스널라이즈 되어야 됩니다. 프리헵까지는 기본적으로 비슷한 컨셉이긴 하지만 액티브 트리트먼트 단계에서는 환자의 어떤 컨디션 또는 여러 가지 리소스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할 수 있긴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된다. 포기해야 서바이벌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래서 프리헵, 액티브 트리트먼트 단계, 서바이벌십을 위해서 보시면 최소 하루에 7,000보 이상의 스텝을 걸어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운동에 대해서도 공폴로지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운동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해주셨던 것을 굉장히 인상 깊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AI는 앞서 워낙에 좋은 강의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나가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요.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메디슨이 과연 저스트 메디슨 될 수 있을까? 앞선 강의에서도 들으신 것처럼 결국에는 리디파이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AI를 이용하면 클리니컬 프랙티스, 페이션 저니, 메디컬 날리지가 굉장히 많이 바뀌겠지만 결국 이거를 활용하는 의사들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피지션 레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용어를 쓰면서 강조를 해주셨던 게 기억나고요. 또 하나 실제로 여름에는 실제 이런 것들이 개발했던 분들을 모셔가지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특히 옥스퍼드 그룹에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셋이 굉장히 많으면 임상의사들이 이거를 분석하거나 데이터를 모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코로너리 아테리만 본다 하더라도 대부분 업스트럭티브뿐만 아니라 non obstructive에서도 이벤트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려운데요. 이분들은 코로너리 CT 연주를 찍고 난 다음에 코로너리 아테리 옆에 있는 FAS의 어테뉴에이션 인덱스라고 하는 새로운 파라미터를 AI를 가지고 디텍을 해가지고 이걸 스코링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퓨처 이벤트를 프리딕션하는 그런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상의사들은 보통 플렉의 루멘만 보지만 아투리 밖에 있는 팻의 어떤 어튜네이션 인덱스를 가지고 환자를 좀 디파인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데이터가 많아졌을 경우는 결국에는 AI를 반드시 활용을 해야 우리가 환자의 리스크 스페시피케이션뿐만 아니라 어떤 예후 인자, 예후 예측, 그다음에 치료 전략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워낙에 우리 네임딘 전기현 교수님이 저는 사실 이때까지 LLM이라는 단어를 전혀 몰랐다. 이 강의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LLM이 뭔지를 알았을 정도로 굉장히 인상적인 연구였었고요. 메디픽셀 아까 강시혁 교수님 보여주셨지만 캣방에서 엔지오만 찍고 두 눈으로 투 디멘저널만 이미지를 분석하던 시대에서 AI를 붙이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툴로 이용해서 조금 더 정밀하게 어세스먼트가 되고 치료 디시즌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임상 연구 결과도 나오긴 했지만 향후에도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요. 역시 최근에 AI를 가지고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바로 ECG인 것 같습니다. 아까 강시혁 교수님, 정 교수님 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미 분당 서울대병원에서도 많이 데이터를 하고 실제로 ECG 버디라고 하고 있고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도 권역 심뇌혈관 센터의 응급의학과생들이 ECG를 딱 찍으면 제일 먼저 이걸 분석했는 데이터를 저한테 쏘더라고요. MI 가능성 몇 프로, 서든 데스 리스크 몇 퍼센트 이렇게 보낼 정도로 이미 저희가 ECG를 이용한 AI 분석을 가지고 클리니컬 프로젝트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잘 아시는 역시 마찬가지 네임들 중에 한 분 권주명 선생님도 실제로 이런 걸 가지고 많은 임상 연구를 실제 현재 하고 있고 특히 하프페일즈라든가 특히 이거는 건진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MI를 디텍션할 수 있는 이런 심전도 분석 툴을 가지고도 현재 공공과제 펀딩을 받아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이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여름 강의 내용 학회를 좀 서머리를 해봤을 때 자랑 아닌 자랑이지만 어쨌든 코바스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베스큘러 리서치를 유일무이하게 리딩하고 있는 그룹입니다. 그리고 아까 MOU 때 보신 것처럼 많은 네트워크를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존중 그리고 현재에 대한 어떤 파악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